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이면 7시마다 찾아오는 선제국어 라이브 문제풀이 시간이죠. 77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이제 오늘로써 이제 3회차 수업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학생분들 글을 보니까 오늘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였나요? 쉬운 문제였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부터 조금 약간 어렵게 했어요. 지난주에 몇몇 분들이 문제가 너무 쉬워요 막 이러시길래 사실 전체를 그냥 불맛으로 발을 까다가 이제 시작인데 그러면 또 여러분들 마상을 입고 뛰쳐나가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지난주보다는 약간 좀 난도를 좀 올려서 만들었습니다. 화면이요. 실장님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지금 전체로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왼쪽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그럼 오른쪽으로 여기는 화면 분할해서 오른쪽으로 보이는구나. 죄송합니다. 지금 약간 실무적인 일을 좀 했어요. 자,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문제를 한번 열심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는데 너무 어려워요 뭐 이러신 분도 있고 그리고 약간 그쵸 풀만 했는데 시간이 좀 부족했다 그러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쉬운 문제, 중간 문제, 어려운 문제를 섞어서 계속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설령 자기 실력보다 어려운 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쨌든 구조를 통해서 풀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쉬운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속도를 높여서 빨리 풀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항상 다양하게 풀어야 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어떻게 일주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안부도 좀 묻고 싶고 막 그런데 저야 뭐 맨날 뭐 수업하고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니까 약간 선선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여름이 다 갔나 이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들 저희가 정말 뜨거운 여름에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벌써 3주 차잖아요. 와, 조금 있다가는 그쵸 선선해지면서 추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선선해지면서 바람 불 땐 낙엽 떨어지고 그러더니 찬바람 불면 이제 연말입니다. 와, 시간이 정말로 빠르다. 하루하루 관리 잘하면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나누는 도중에 여러분들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성적표가 나왔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1번 문제 있죠. 1번 문제를 왜 이렇게 못 푸셨어요? 정답 67%야. 나머지 문제들은 괜찮고요. 5번 문제 정답률 53%, 1번, 5번, 6번 여기를 좀 많이 못 푸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그 1일독은 앞에 문제들이 조금 어려운 게 있어가지고 1일독은 조금 무난한 걸로 좀 가져왔습니다. 길이만 길었지 전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걸로써 이제 인사를 마치고요. 이제부터 열심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는데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린 지금 문풀 달리기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즌 1에서는 문풀 달리기 본격적으로 속도 내기 전에 체력을 점검하는 타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히 뭘 좀 연습할 거냐면은 내용일치 문제를 좀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답률을 보면 5번하고 6번이 정답률이 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 5번, 6번이 정확하게 내용일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내가 어떤 내용일치 함정이 걸렸는지 좀 봤으면 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문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 1번 문제 아이고 정답률이 67%요.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연계 강의가 있습니다. 연계 강의가 뭐냐면은 이거 잘 푸신 분들은 뭐 특별히 연계 강의 안 들으셔도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문제를 너무 틀린다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거는 양치기를 하기 전에 한번 내가 왜 틀린지를 분석을 해보고 여기에 관련된 이론을 쫙 한번 배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수빈이교 공문서와 문법독해 훈련이라고 하는 강의가 15강으로 완강이 됐거든요. 여기서 공문서는 5강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 공문서 수업을 먼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문서 수업을 딱 5강이니까 먼저 들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1번 문제를 풀면은 이제 더 이상 틀릴 게 없겠죠. 자, 어찌되었든 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범을 좀 지키라, 조사를 제대로 써라, 지나치게 생략하지 말고 병렬 구조를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틀리신 분들은 그냥 아주 간단해요. 여기를 안 배웠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왜 그러냐? 여기 유엔이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저희 쪽 시험에 안 나왔어요. 바로 문장 부호입니다. 문장 부호는 공문서에서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장보호에서 괄호를 쓰는 법을 꼭 기억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괄호가 뭐냐면은 UN이죠. 그럼 얘 원어 표시죠. 그러면은 소괄호를 이렇게 치게 되는 거야. 그런데 밑에 인공지능이죠. 근데 인공지능은 원어 표시가 아니잖아. 이건 AI잖아. 그럼 이때는 대괄호를 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쵸, 얘 원어를 썼다. 이게 만약에 영어든 아니면 이게 한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소괄호를 쓰시고요. 그냥 얘와 얘가 완전 의미 다르잖아.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대괄호를 쓴다. 그냥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FTA 가지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한미 그 무역 협정 FTA라고 돼 있으면은 자, 이걸 만약에 FTA라고 내가 표기를 해. 그러면 얘의 원어죠. 그렇기 때문에 소괄호를 쳐요. 근데 만약에 FTA라고 한 다음에 한미 뭐 어쩌죠 무역 협정을 한다면은 그쵸? 얘는 대괄호를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해야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장보호에서 괄호의 용법을 꼭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원래 했던 게 맞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틀린 거는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 로서와 로서라고 하는 이 조사가 되는데 로서는 자격인 거 아시죠? 자격. 근데 로서는요. 수단이라고만 알고 계세요. 로서를. 그런데 로서 같은 경우는 수단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을 셈할 때 한계를 얘기한다든지 기준이 되는 시각을 얘기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흘러서 올해로서 8회를 맞이했다.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로서를 써야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로서는 자격이고요. 로서는 수단이나 재료라고 하는 게 당연히 맞아요. 이건 맞는 건데 여기에 이제 의미 하나를 더 더해서 그쵸? 이렇게 올해로서 그렇죠? 올해로서 3년이 지났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로서를 쓰게 된다. 잊지 마세요. 그다음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행. 아니 명사 너무 많잖아. 그렇게 되면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행. 이 중에서 서술어로 풀었을 때 서술성 가진 말들을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지속이 가능한 발전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정도로 고쳐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미음을 보게 되면은 와가고 지만든지 뿐만 아니라 거나든지 및 병렬 구조가 되겠죠. 그럼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다양한 역할에 대한 논의 진행. 관용어 명사죠. 그럼 이 다음에서도 만약에 그쵸 현장의 방문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가 명사구가 나오면 뒤에도 명사구로 써줘야 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뒤쪽에 맞췄네요. 똥똥 복합도시 등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적 서술어 맞춰준 게 좋겠죠. 다양한 역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맞추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병렬 구조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등위적 접속사에 해당되는 and, but, or. 우리나라는 이게 뭐 어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접속 부사일 수도 있고 조사일 수도 있죠. 제가 거의 외우라고 하죠. 와, 과, 고, 지만, 거든 뿐만 아니라 거나 든지 및 등등 이런 게 나오게 되면은 앞과 뒤가 완전히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 된다. 특히나 서술성이 나오면 서술성이 나오고 명사구가 나오면 명사구가 나오고 이런 어떤 양쪽의 평형을 좀 맞춰주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일단 1번을 풀었는데 지금 67%분이 정답이 안 나온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공부를 안 하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공문서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학습 부담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근데 그 높지 않은 학습 부담을 가지고 있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 하면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이 별로 많지가 않으니까 이런 거는 양치기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수업을 한번 들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는 거야. 까먹지 않도록.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훨씬 더 효과적이니까 아직까지 공문서에 대해서 전혀 수업을 안 듣고 그냥 양치를 하겠다 하신 분들은 한번 방법을 바꿔보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2번하고 3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는데 아이고 논리 왜 이렇게 잘하세요. 2번, 3번 둘 다 정답률이 84, 85% 이렇게 무난하게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논리 좀 더 올릴까요? 네, 그래서 아니 저도 지금 망설이고 있어. 근데 지금 우리가 그쵸 옛날부터 물론 계속해서 라이브를 들으셨던 분들은 있지만 이번에 2026년도를 시작하는 건 이제 막 처음인데 처음부터 막 이렇게 막 모래주머니로 올려버리면은 아유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일단은 하여간 슬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저희가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해봅시다. 일단 전제를 통해서 결론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호화를 해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합시다. 번호 안 쓴 사람 마이너스 1점.
야구를 잘하는 어떤 사람은 골프를 잘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이라고 돼 있는 특징이지.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야구를 잘하는 사람과 골프를 잘하는 사람들 그 양쪽의 교집합에 적어도 한 명은 그런 사람이 존재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호님 마이너스 1점, 치치님 마이너스 1점.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쨌든 번호를 좀 써라. 그리고 이거는 수로논리의 기화니까 수로논리에서 이 어떤이라고 하는 특징은 연원으로 기화를 하시고요. 모든이라고 하는 이 전칭은 조건으로 기화하는 거 아시죠? 이번에 테니스를 잘하는 사람은 모두 축구를 잘한다. 테니스를 잘하면 또 축구를 잘해. 그리고 3번에 골프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골프를 잘하는 사람 모두 테니스를 잘한다. 그럼 딱 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약간 연결되는 게 있네요. 따라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배우는 연역추론은 그 대당을 제외하고서는 대당은 직접 추론이죠. 근데 대당을 제외하고서는 다 그쵸 어떤 맥약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보게 되면은 3번과 한번 2번을 연결을 해볼게요. 그럼 3번과 2번을 하게 되면은 그쵸 가은산호 논법이네. 골프를 잘하면 테니스, 테니스를 잘하면 축구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골프를 잘하면 테니스를 잘 치고요. 테니스를 잘 치면 축구를 잘 친다고 하는 이런 어떤 가은산호 논법도 연결된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되십니까 여러분들? 자 근데 이 문제는 워낙에 잘 풀었어. 학생분들이 지금 84%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풀었어요? 이건 당연히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일일이 대입해서 풀어도 돼. 근데 자 지금부터 마이너스 2점. 자 한번 하는 걸 해보도록 합시다. 1번을 대입해서 풀었다. 손 드세요. 1번 대입해서 풀었다. 1번. 네? 1번을 대입해서 풀었다. 빨리. 아니죠. 1번은 여러분들 이거 답 아시죠? 답은 이거 3번이에요. 예? 그쵸? 1번은 그냥 볼 필요가 없습니다. 1번은 볼 필요가 없죠. 손 들라고 했더니 지금 열심히 막 손을 들고 계신데. 왜 그래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1번 지금 야구를 잘하는 사람들은 모두 테니스를 잘하죠? 1번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면 야구를 잘하는 사람들은 모두 테니스를 잘한단 말이야. 근데 위에 항에서 전제에서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데 야구가 들어간 항이 몇 분이 없어? 몇 분이 없죠. 어떤 결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야구를 잘하는 항이 들어가 있는 거에는 얘는 연원뿐이 없기 때문에 그쵸 무조건 특징뿐의 결론이 안 나와요. 부분을 가지고 결론을 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모두라고 하는 결론이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야구에서부터는 얘가 연원이죠. 그 얘랑 얘를 연결하든 얘랑 연결하든 연결은 자유로운데 매개항이 있으니까 얘는 특징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항상 그거 배웠잖아. 자, 이 설명을 지금 이해를 좀 못하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논리 좀 들으세요. 논리 강의 듣고 오셔야 됩니다. 근데 어찌 되었든 간에 시간을 절약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선택지를 다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이렇게 냈는데 이 결론이 여기인지 없는지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선택지를 보면서 하나씩 대입을 해야 돼요. 그렇죠? 대입해서 풀어야 되는데 시간을 어떻게 하면 절약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대당을 한 거잖아요. 얘가 지금 특징이죠. 특징에서는 그러면은 전칭 결론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전칭은 특징을 함축하지만 특징은 전칭을 함축할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1번은 검토할 필요도 없다. 1번 검토하신 분들은 마이너스 그쵸 2. 2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농담이야. 그치? 근데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도 풀지만 시간을 절약할 것인가 그걸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1번은 아닙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해보죠.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모두 골프를 잘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자 봅시다. 축구가 어디 있어? 후권에 있지. 그럼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은 모두 골프를 잘한다고 했는데 자 조건문에서 후권이 있지. 그리고 조건문에 후권이 있는 것은 더 이상 결론 도출돼야 안 되게 되는 거지. 얘는 어떤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도 후권 긍정이 돼버린다. 너도 나가리.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실력이 좀 올라가면은 논리 중에서 많은 부분은 눈으로 그냥 풀어도 답이 나오는 게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세 번째. 야구를 잘하는데 어떤이죠? 얘는 좀 봐야겠네. 축구를 잘한대.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자, 야구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1번을 보게 되면은 야구를 잘하는 사람 중에 뭐가 있어? 골프 잘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자, 여기서 한번 연결해 볼까요? 우리가 아까 3번과 2번을 연결했죠. 골프를 잘하는 사람들은 다 테니스를 잘 치지. 테니스를 잘 치는 사람들은 다 축구를 잘하죠. 그럼 결과적으로 야구를 잘하는 사람 중에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몇 명인지도 몰라. 그렇지만 분명히 있다. 이런 애가.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골프를 잘하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대입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왜냐하면은 현재 항에서는 골프라고 하는 게 긍정항분이 없어요. 근데 골프를 잘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부정항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골프가 그쵸 후권에 있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우를 써서 뭔가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얘는 지금 대우를 쓸 수도 없는 거잖아. 그러면은 자 긍정항이 있을 때 더 이상 얘는 볼 필요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번 우리가 2번을 한번 풀어봤는데 똑같이 문제를 갖다가 푼다고 하더라도 누구는 그냥 보자마자 너 아니야, 너 아니야, 너 아니야, 얘는 한번 넣어볼까? 이렇게 하면 빨리 푸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걸 일일이 다 하나씩 하면은 똑같이 정답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쵸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빨리 푸는 방법도 한번 익혀보세요. 3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잘 푸셨어요. 다음 중에서 우승한 선수를 한번 모두 골라보도록 하죠. 1번 갑은 우승하지 않았다. 그치? 2번에 을이 우승하지 않았으면 갑이 우승했다. 3번에 병이 우승하지 않았으면 을도 우승하지 않았다. 4번을 봅시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연습했던 거죠. 정이나 병, 적어도 한 명 우승했다. 병이 우승했거나 정이 우승했거나 둘 중에 한 명, 적어도 한 명 우승했지만 요거 줄자 병가정 모두 우승한 건 아니다. 이건 뭐야? 베타죠. 베타적 선언이죠. 다시 한번 그 베타적 선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선언은 원래 포괄적이죠. A거나 B라고 하면은 얘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얘를 선택 안 하고 얘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포괄적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이 다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논리에서는 이 포괄적 선언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둘 다 되는 경우를 지우게 되는 거죠. 한쪽을 선택하면 한쪽을 버리는 거를 그걸 우리가 베타적 선언이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베타적 선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베타적 선언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후식으로 우리가 커피와 홍차를 마실 수가 있는데 뭘 드시겠어요? 커피, 홍차 다 주세요. 이게 안 된다 그랬죠? 커피를 마시면 홍차를 버리고 홍차를 마시면 커피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죠. 1번, 2번, 3번, 4번이 있을 때 확정적인 조건이 1번이니까 여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자 바로 시작하죠. 갑은 우승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대우를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을이 우승했어요. 그렇죠? 그럼 또 대우를 쓸 수가 있겠죠? 그럼 병이 우승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에 대한 정보를 가져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없었다고 한다면은 그쵸? 정이 우승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베타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은 우승했지만 둘 다 우승한 건 아니라도 있죠. 병이 이미 우승을 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정은 우승하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되겠습니까? 3. 응? 정답은 을하고 병이죠. 을하고 병이니까 몇 번 되겠습니까? 죄송. 을하고 병이네요.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 베타 안 적어도 마이너스 1점이에요 라고 했는데 아이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베타 표시는 항상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우리가 논리 풀었는데 논리 어때요? 너무 쉬워요? 아이고 아니 왜 1번을 골라버렸어. 열심히 풀어놓고 그쵸? 아 이거 좀 저 마셔도 되겠어요? 저 이거 저기예요. 커피예요. 커피인데 제가 오늘 그 야간 이 라이브를 준비하는데 너무 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맥이 없지? 맥이 없지 했더니 웬일이니? 너 오늘 커피를 한 잔도 안 마셨어요. 진짜. 내가 왜 커피를 오늘 안 마셨냐? 너무 바쁘기도 했고요. 오늘 약간 이제 으슬으슬하고 약간 추워가지고 하여간 뭐 이렇게 따뜻한 차를 마시라고 저는 보통 하루에 3-4잔 마시거든요. 근데 오늘 안 마신 거야. 그래가지고 왠지 그거 있잖아. 하루에서 되게 중요한 일을 빼먹은 같은 느낌 있죠. 그래가지고 얼른 지금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커피 마시면서 해도 되죠? 예, 그래서 예, 맥주 아닙니다. 소주도 아닙니다. 커피입니다. 광고 받았긴요. 제가 직접 저기 뽑아서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논리를 했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들? 뭐 무난하죠? 이 정도면 충분히 잘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좀 기다리세요. 제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약간 난도 있는 것도 좀 넣어보도록 하는데 일단 우리 이제 처음이니까 그쵸 슬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광고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도 이 수업을 하고 왔습니다. 2026년 수비인계 독해가 드디어 나왔어요. 저번 주에 제가 책을 보여드렸죠. 그래서 수비인계 독해는
이제 목표가 바로 그거예요. 잘못된 독해 습관을 교정하는 겁니다. 목표 중에 하나가 독해 습관을 교정하는 건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양치기가 되게 중요해요. 저는 특히나 독해는 양치기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많이 풀면 자기도 모르게 또 그쵸 실력이 올라가고. 근데 이제 문제는 무조건 많이 풀면은 틀도 틀이 돼요. 틀린 거를 또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치기 하기 전에 본인의 잘못된 독해 습관이 뭐가 있는지를 반드시 교정을 한번 받으시고요. 제가 푸는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일관된 방식으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잘못된 독해 습관을 좀 교정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4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는데요. 4번은 정답률이 뭐 90%예요. 그치? 이건 뭐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특별히 제가 지금 뭐 강조하고 이럴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있다가 4번 말고 5번하고 6번을 보게 되면 5번이 53%예요. 그 다음에 6번이 72%야. 정답률이 좀 낮죠. 지금 더군다나 지금 그쵸 국가직이나 지방직 같은 경우는 70% 정도 정답률이 나오면은 무조건 오답률 5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굉장히 쉬웠던 문제 4번 한번 간단하게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문제 중에 하나예요. 5번과 6번을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좀 집중적으로 할 게 바로 뭐냐면 내용일치 이제 문제 슬슬 그쵸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한번 준비를 해봐야 되는데 4번 문제는 뭐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일단 과거 동양 건축과 서양 건축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딱 대비항을 갖다 구성하는 건데 대비항이 뭐 전혀 어렵지도 않아. 그래서 동양 건축과 서양 건축의 차이에서 첫 번째 서양이 먼저 나오게 되죠. 근데 이거는 비가 시기적으로 분산되어서 적당히 내리고 땅이 단단해. 그리고 대리석이 많기 때문에 돌이나 벽돌 같은 거를 사용했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창문을 크게 뚫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돼 있죠. 대비죠. 동양에서는 시기적으로 분산되는 게 아니라 특정 기간에 비가 많이 와. 그래서 집안이 약해. 그래서 가벼운 재료를 쓰게 됐고 가벼운 재료를 쓰다 보니까 창문이 커다랗게 만들어질 수가 있었고 그래서 환경을 생각하는 건축이 발달했다. 아 너무 쉬워요. 근데 다만 여기서는 요것만 조금 조심하면 되죠. 4번에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죠. 근데 유럽에 비해서 동양의 연강 수량이 많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뭐라 돼 있냐면은 특정 기간에 비가 많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연강 수량은 1년의 전체의 그쵸 강수량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지금 특정 기간에만 많이 오기 때문에 자 전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좀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빨리 읽게 되면은 마치 동양이 더 강수량이 많아 이렇게 생각되지만 특정 기간에 집중해서 내린다. 그러니까 연간 강수량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뭐 너무 쉽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정답은 4번. 이거는 정답률 90%니까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문제는 5번이야. 5번. 정답률이 53%야요. 어디서 이렇게 들렸을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학을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너무 배경 지식이 약해진 것도 있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배경 지식으로 푸는 건 아니니까 두 번째는 제 생각에 시간의 압박감을 너무 느끼니까 그냥 이 내용을 그냥 후들후들하게 호로록 읽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정도 정답률이 그럴 나올 만한 문제가 아닌데 그쵸? 틀리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용일치죠. 적절하지 않은 걸 찾게 되는 거예요. 역설의 패러독스는 파라와 독사의 합성어이다. 근데 잘 봐봐. 이것은 아이러니와 함께 고대 그리스에서 사용되어 왔죠. 19세기 낭만 시대에는 아이러니와 혼용되었어요. 여러분 사용이라고 하는 단어항과 혼용이라고 하는 단어항의 의미가 같은 거예요. 혼용이라고 하는 것은 섞어서 그쵸 혹은 혼란스럽게 사용됐다는 뜻이고 사용은 그냥 썼다는 거야. 하나 이 의미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그리스에서는 아이러니와 함께 역설이라는 단어를 그냥 사용했다. 이게 뭐 각각 사용했던 건 뭐 그냥 사용했다. 그러다가 19세기로 오면서 아이러니와 막 섞여서 쓰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시대 구별이 분명히 돼야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에서는 어쨌든 아이러니라는 것도 썼고 역설이라고 하는 것도 썼는데 자 이것이 시간을 내서 19세기 낭만주의가 돼서는 혼용되었다. 이 말이잖아 지금 이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5번 같은 경우는
역사는 고대 그리스부터 19세기까지 아이러니와 혼용돼서 사용되었다. 무조건 틀리게 되는 거죠.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틀렸을까? 3%니까 거의 이거는 50% 학생이 틀렸다는 거잖아요. 거의 반타작했다는 거잖아요. 시간에만 너무 급급하게 읽어서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내가 만약에 못 잡아냈다고 합시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마지막 남강사 소거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나머지가 다 맞아요. 그러면 나머지 내용에서도 못 잡아냈다는 거야.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역설을 뭐 시의 구조 원리로 내세우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밑에 역설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아이러니와 구분되면서도 흔히 혼동되고 있는 문학적 장치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역설과 아이러니의 차이가 나올 거예요. 차이가 나오는데 그 전에 먼저 이 혼동은 진술이 지시하는 대상과의 관계에서 서로 상반되는 의미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발생한다. 곧 둘 다 나오죠. 둘 다 비교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먼저 역설과 그쵸 아이러니의 공통점이 나오고요. 공통점을 얘기한 다음에 궁극적으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그쵸 차이가 나오게 될 거예요. 글을 그렇게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봅시다. 그 둘 다 모순을 통한 진리의 발견에 기여한다. 아, 둘의 공통점이구나. 둘 다 모순을 통한 진리의 발견에 기여하는구나. 그리고 서로 상반되는 모순을 내포하는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모순이 있고 또 모순을 내포하는 복잡성이 있는데 이 복잡성은 말할 필요 없이 현대시의 미적 가치이다. 그러니까 모순을 가지고 있고 복잡성을 가지고 있는데 아 이렇게 복잡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현대시의 미적 가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선택지 좀 보도록 할까요? 뭐냐면은 역설과 아이러니는 모두죠. 그럼 이건 비교죠. 그럼 여러분께서 이 선택지의 내용을 만약에 확인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 왜냐면 이건 비교항이니까. 그래서 모두 현대시의 가치인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 맞잖아. 방금 전에 복잡성을 가지고 있는데 복잡성은 현대시의 미적 가치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그 다음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나옵니다. 아이러니는 여기부터 이제 대비항이 나오게 되는 거야. 아이러니는 진술 자체에는 모순이 없어. 진술 자체는 모순이 없어. 그치? 그러나 진술된 언어와 이것이 지시한 대상이나 숨겨진 의미 사이에 모순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대비항 여기 만들어지네. 역설은 진술 자체에 모순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이러니와 역설의 차이가 있죠. 진술 자체에 모순이 있다, 없다.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잖아. 2번 보세요. 아이러니는 진술된 언어와 지시하는 대상 사이에 모순이 나타나는 문학적 장치이다. 아이러니는 진술된 어떤 언어와 대상 사이에 당연히 모순이 있어. 근데 원래 아이러니 또 다른 특성은 진술 자체는 모순이 없다는 건데 어쨌든 진술 자체에 모순이 없으나 뭐뭐하나는 이거 연언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이 뒤에 내용을 갖다가 선택해서 써준 거잖아. 그럼 당연히 이것도 맞게 되는 거죠. 되십니까? 그리고 4번에 이제 보게 되면 뭐라 돼 있죠? 역설은 진술 자체에 모순이 있다. 진술 자체에 모순이 있는데 그 속에 진리가 숨어 있다. 자, 4번. 표면적으로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실의 요소를 내포하는 진술로 진리의 발견에 도움을 준다. 표면적으로는 모순된 것처럼 보인다. 여기 나왔죠? 진술 자체에는 역설은 모순이 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답은 몇 번? 1번. 나머지를 만약에 다 속으로 지운다고 하더라도 1번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5번에 1번인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내가 이 문제를 설명드렸는데 이거 왜 틀렸지? 이제 좀 이해가 안 돼.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5번 문제는 많이 틀려요. 많이 틀리는 문제입니다.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미리해서 가지고 온 문제예요. 매일국어 2에 이번에 들어갈 문제인데요. 매일국어 2에 들어갈 그 문제들을 먼저 실강분들에게 같이 이제 시험을 보고 먼저 풀고 거기서 이제 저희가 정답률이 너무 이렇게 좀 낮은 거 있으면 문제를 좀 이렇게 빼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매일국어 2를 준비를 하는데요. 매일국어 2는 10월에 오픈되죠. 10월에 오픈되는데 매일국어 2를 지금 미리 찍고 있거든요. 그 실강분들하고 같이 미리 찍고 있는데 실강에서도 이 문제는 많이 틀렸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출제자가 생각했을 때 생각보다 약간 많이 틀린 포인트들이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이렇게까지 정답률이 낮을 거를 별 생각을 못했어. 그래서 연구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실강분들 반응도 똑같았어. 이걸 왜 틀렸지? 막 이런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시간의 압박감 느끼니까 이런 데를 막 왔다 읽게 되는 거죠. 우리가 논리를 배운 게 사실 독해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논리에서는 항해일치를 계속해서 보죠. 항이 다르면은 절대로 같은 항이라 취급을 안 하잖아요. 여기는 사형이란 단어와 여기는 혼형이라고 한 단어는 다른 항이야. 근데 그냥 왔다 갔다 빨리 읽다 보니까 같은 항으로 그냥 묶어서 그냥 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5번 문제 틀리셨던 분들은 어쨌든 실강에서도 많이 실수한 문제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읽으실 때 정말 메인으로 항의 일치를 찾아가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매일 국어2는 10월에 나와요. 10월에 나오고 매일 그거를 제가 설명 안 했나? 항상 설명을 했는데 짝수 달에는 매일 국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9월, 11월, 1월 이렇게 홀수 달에는 예상기출서, 그 다음에 출발서 모의고사, 결승 모의고사가 나오게 됩니다. 짝수 달에는 8월, 10월, 12월, 2월 계속 매일 국어, 홀수 달에는 예상기출서부터 모의고사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아니 예짜님 어떻게 화장실에 넘어가고 싶은데 6번 문제 드려야 돼서 참고 있대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이제 예짜님 빨리 화장실 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6번 문제 같은 경우가 정답률이 72%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 문제가 5번보다 더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왜 이렇게 정답률이 역전이 됐냐. 지문 얘가 더 어려워. 왜 그런지 아시겠죠? 얘는 딱 읽었는데 잘 안 읽히잖아. 왜 잘 안 읽히지? 지문이 왜 안 읽히는지도 알아야 돼요. 얘는 가지치가 돼 있죠. 계속 가지치가 돼 있죠. 분류가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런 질문을 읽으면 긴장을 해. 긴장을 해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막 그러면서 막 표시도 꼼꼼하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은 걸리는데 정답률은 높게 나온 거야. 반면에 얘 같은 경우는 호다다다다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쵸. 이렇게 약간 예상하지 못한 데서 실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 6번을 한번 보도록 하는데 6번이 5번 질문보다 더 어려운 내용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6번 문제는 그렇죠. 기출 문제고요. 예전 기출인데 약간 어려운 문제라서 제가 예전에 예상 출서에서 옛날 기출서에서 한번 풀어드린 적이 있었던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억은 서술 기억과 절차 기억으로 분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얘가 서술 기억이고요. 얘가 절차 기억이에요. 그러면은 딱 분류가 나오면 대부분 대비항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굳이 분류를 하는 이유는 같은 덩어리끼리 있으면 사실 분류할 필요가 없죠. A라는 덩어리랑 B라는 덩어리로 나누게 돼서 분류를 하는 순간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 분류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머릿속에 아마 너는 대비항일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된다. 생각하시면서 읽게 되죠. 서술 기억과 절차 기억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흔히 기억이라 부르는 서술 기억은 의미, 이해,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에 대한 기억인 의미 기억과 가지치기 나옵니다. 일화에 대한 기억인 일화 기억으로 나눠진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긴장을 하게 되는 거야. 바로 뭐냐면은 딱 봤을 때 제가 보통 가지치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 분류를 쫙 이렇게 늘려서 가는 거. 이게 나오면 일단 사람이 긴장을 하게 돼요. 내용이 복잡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쵸. 이것을 잘 체크하면서 이제 우리가 읽으면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일화 기억은 우리 자신과 관련이 있을 때만 우리가 그걸 기억하므로 자전기억이라고 한다. 그럼 얘는 또 뭐야? 시작. 자전기억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누군가가 본 영화를 우리가 기억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일화를 우리는 자전기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의미기억과 일화기억에 대한 예를 들자면 프랑스어 지식은 그쵸? 이건 의미기억이고 프랑스어 수업은 내가 들을 수 있는 거죠. 일화기억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일화기억은 나와 관련이 있을 때만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관련이 있을 때만. 수업은 내가 듣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화기억이죠. 자, 이와 달리 감각 또는 운동 기능에 대한 기억은 절차기억. 이렇게 돼 있죠. 감각과 운동에 대한 거야. 근데 이건 절차기억 또는 습관이라 부른대요. 여기 대비항 잘 만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습관이라고 하는 건데 플루트 연주곡을 익히는 것은 의미 기능이죠. 그런데 연주법을 배우게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절차 기억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서술 기억은 해마라는 축두엽 영의 수축 때 형성된다. 그럼 뭐야?
서술 기억이 습득되고 형성되는 위치죠. 얘는 해마야. 그럼 아마도 이게 대배양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해마가 아니라 다른 곳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글이 아마 대칭적으로 구성이 될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대칭적으로 구성되는지 봅시다. 해마는 내후각 피질과 편도체에 연결되어 있다. 계통 발생학적으로 오래된 피질 조직인 해마는 훨씬 더 최근에 생겨난 조직인 내후각 피질이나 편도체의 도움을 받아. 그럼 뭐가 먼저 생긴 거야? 해마가 더 내후각 피질이나 편도체보다 먼저 생겼죠. 근데 얘네들이 도움을 받아서 모든 서술 기억을 여러 피질 영역에 저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두 번째 단을 요약하면 두 번째 단은 뭐에 대한 거죠? 서술 기억이 저장되는 방식이나 저장되는 곳, 저장 방식이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 서술 기억이 저장되는 방식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아마도 절차 기억이 저장되는 곳이나 방식이겠죠. 그러니까 절차 기억이 나왔죠. 손해와 기저액에서 만들어진대. 아, 그럼 얘는 형성되는 것은 손해와 기저액이구나. 그러면서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나오죠. 기저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미상핵이다. 중독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기억은 중독 물질을 갈구하는 동안 망상이나 선망을 일으키지만 절차 기억으로 여겨진다. 아, 중독은 절차구나. 그런 습관도 절차 기억이고요. 중독도 바로 절차 기억이구나. 해부학적으로는 기저역과 연결된 너무 어려워. 측 중격 핵에 측 뭐뭐 핵에서 형성되어 저장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어쩌저쩌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문이 앞에 있는 지문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 지문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요약해 보세요. 자, 6번 지문을 짤막하게 요약하세요. 누가 제일 잘하나 봅시다. 자, 빨리 요약하세요. 그쵸? 용어들이 많이 나왔죠. 가지치기라고 했잖아. 항들이 여러 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약하세요. 요약. 좀 더. 오케이. 솔더아웃님한테 저기 했습니다. 그 통닭 한 마리 쏘겠습니다. 박수. 솔더아웃님께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왜 요약을 하라고 그럴까요? 요약을 도대체 왜 하라고 그런 거죠? 요약 문제가 아니잖아.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께서 이게 지금 가지치기로 막 여러 가지 항이 막 나와 있으니까 그리 막 산만하게 느껴지죠. 근데 아까도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던 건데 독해 문제집을 어떻게 복습하느냐. 자, 요거 잠깐만 이거 말씀드릴게요. 독해 문제집을 어떻게 복습하는가를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독해 문제집은 예를 들어서 회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독해 문제집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틀린 문제는 다시 풀어봐야 돼. 1번. 틀린 문제. 틀린 문제는 왜 그러냐면 또 틀리라 했죠. 틀린 걸 또 틀려. 그렇기 때문에 틀린 문제는 여러분께서 한 달이나 두 달 있다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은 또 틀린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문제를 보시면서 자신의 잘못된 그런 어떤 그 독해 습관을 교정을 해야 돼요. 근데 두 번째 뭐냐면은 독해 문제집을 활용해서 복습한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문제와는 별개로 지문을 갖다가 빠르게 읽고 한두 줄을 확 요약을 해버리는 거야. 지문을 그래야지 장악한다고 제가 얘기하죠.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문이 끌려다니면 안 돼요. 특히나 어려운 지문일수록 학생분들이 실수한 게 뭐냐면은 시험 문제를 풀 때 글 읽어서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럼 다시 가서 글 읽고 다시 가서 읽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시간을 다 버리고 마지막에는 너무 당황하게 돼가지고 답을 제대로 못 찍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손이 일단 바빠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대배양 있으면 대배양 만들고 이처럼 나면 체크하고 따라서 있으면 체크하고 그러면 체크하고 비교항 하루하고 예식 하루하고 계속 손이 바빠야 돼요. 근데 손과 함께 뇌는 뭘 해야 되냐면 계속해서 각각의 단락을 핵심적인 단어로 요약하면서 전체 글을 그냥 팍 장악을 하면서 가셔야 돼요. 이것도 지금 아까 이제 틀리신 분들이나 좀 어렵다고 하신 분들이 내용이 너무 산만해요. 정리가 잘 안 돼요라고 했는데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기억은 서술 기억과 절차 기억으로 분리할 수 있다. 뭐야? 기억의 유형, 종류. 그러나 구조화 식개념인데 그 종류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유형이란 말도 있잖아. 그럼 유형, 종류. 그쵸? 그러면서 기억의 유형을 첫 번째 단락에서는 나눴죠. 나눈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러면 서술 기억과 절차 기억이라는 기억이 어떻게 습득 형성되고 어디에 저장되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만약에 구체적으로 하면은 기억의 유형과 그쵸. 형성이나 저장 방식이 되겠지만 아까 솔다운님께서 그냥 정확하게 그냥 저장 방식을 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그냥 글을 탁탁탁 치고 가야 돼. 글을 갖다가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탁탁 치면서 장악하지 못하면 글이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가게 되면은 정말 시간만 많이 버려요. 그래서 독해 문제 제입을 할 때 제가 추천하는 두 번째 그 복습 방법은 틀린 문제를 풀어보는 것과 또 함께 그쵸. 지문을 방금처럼 탁탁탁 요약하면서 빠르게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어찌 되었든 간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짜잔! 아, 요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 이게 저희 같다. 무슨 옛날 그 영화에서 이렇게 나왔던 그 뭐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의 비밀 도장을 캡처를 해줘서 카페 라이브에 인증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수빈이겨 그 저기 뭐 인증을 해주면은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푸짐한 선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예요? 아, 선물이 뭐냐면은 수빈이겨 독해랑 치킨을 선물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빈이겨 독해가 더 좋으세요? 아니면 치킨 더 좋으세요? 통과 제리.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 나 이선재 뭐 이겁니다. 이거 나 이선재가 사실 주변에서 저 약간 놀릴 때도 막 쓰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뭔지 아시죠? 제가 그때 몇 년이었지? 2000 몇 년에 혼술남녀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 카메오로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추억의 드라마가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때 그 작가님이랑 같이 회의도 저희가 한 뭐 두세 번 정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술남녀에 있는 내용이 되게 과장된 내용도 있지만 강사들의 세계를 되게 과장해서 넣었지만 거기 들어가는 몇몇 에피소드들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 하여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저기 샤이니 키님이 같이 출연하셨고 그때 막 사인도 해주시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저한테는 되게 좋았던 되게 재밌었던 추억 있는 그런 드라마이기도 한데 그때 제가 했던 그 대사가 딱 이거 하나거든요. 나 이선재 딱 하나인데 아이고 얼마나 그때 NG를 냈는지 정말 이게 제가 느낀 게 똑같은 카메라인데 저희는 그때 여러 번을 보면서 수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그 촬영 현장은 스태프들이 몇십 명이 있어요. 그래서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만 보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제가 정말 나 이선재를 얼마나 진짜 어색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승승님께서 지금 뭐라고 10년 전 아니죠? 그 저기 뭐죠? 그 2016년 5년이야 거의 10년 됐구나. 거의 10년 됐네요. 승승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땐 제가 공시 준비할 줄 몰랐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시 준비하시길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그 공무원 그 직업군에 대한 선호도가 시대에 따라서 약간씩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해요. 근데 좀 이따가 여러분 어차피 4.5일째 될 거 아니야. 그치? 4.5일째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속세 사정을 아시겠지만 아이고 뭐 AI가 대부분의 일을 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직업이 정말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 근데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은 점차 사라지지. 국가의 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빨리 지금 공무원 되는 게 나중에 생각하실 때 정말 제가 그 공무원 강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본인이 잘 선택했다고 느끼게 될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노동일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노동 어떻게 보면 그 일자리를 나눠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공부해서 빨리빨리 합격해서 빨리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일화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기억은 대부분 해마에서 형성된다. 자, 대표항이 만들어졌죠? 그럼 보세요. 왼쪽에 있는 항이 서술 기억이야. 여기 들어간 게 의미, 일화, 그 다음에 해마. 맞네. 그러면 일화, 해마. 똑같이 맞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뇌후각 피질은 뇌에서 가장 나중에 생겨난 피질 조직이다. 여러분들 이게 뭐라 되어 있냐면은 해마는 훨씬 더 최근에 생겨난 조직인 뇌후각 피질. 그러니까 뇌후각 피질이라고 하는 것의 비교항은 해마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긴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뇌에서 가장 나중에 생겨났대. 그럼 어떻게 알아? 해마랑 비교했을 때 해마보다 훨씬 나중에 생겼다는 거지 이 전체를 비교항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플루토 연주곡을 익히는 것이니까 위에서 찾으면 익히는 거, 그쵸? 여기 나왔죠? 연주곡을 익히는 것은 의미기억이다. 의미기억이니까 지식에 대한 기억이 맞고요.
그 다음에 중독을 일으키는 거죠. 중독을 일으키는 이쪽에 있죠. 그리고 중독을 일으키는 절차교육이 들어가는데 얘는 습관이죠. 같은 한 끼리를 묶어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자 제시문에서 알 수가 없음이지만 나머지는 같은 한 끼리 다 있죠. 방금 제가 만들었던 대비항에서 왼쪽에 있거나 오른쪽에 있거나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있는 내용들을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아니 지금 여러분들 댓글 보니까 너무 웃겨. 공시를 준비하니까 이렇게 스타쌤을 만나고 너무 좋아요. 또 막 이렇게 했는데 지수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한번 6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어떻게 점수 잘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점수가 좀 안 나오신 분들도 너무 속상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지금부터 공부를 하면 당연히 성적은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시고 만약에 약한 게 있으면 약한 파트를 좀 한 권 올인원을 통해서 보충을 하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제대로 읽는 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못된 독해 습관을 교정해서 제대로 읽는 법을 지금 수빈 있게 독해서 하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첫걸음 챌린지 카페에서 시작합니다. 혼자 하면 공부가 힘들어. 하지만은 같이 하면은 우리가 함께 그쵸 좀 더 속도를 내서 나갈 수가 있으니까 선제국 카페에서 첫걸음 챌린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지금 자 보시면은 호박벌님께서 논리는 늘 산문항 고정인가요? 저도 그거는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어떻게 나왔냐면은 인역처 1차 3문제, 인역처 2차 2문제, 그리고 국가직 3문제, 그 다음에 지방직 3문제예요. 확률적으로 4번의 시험에서 3문제씩 나왔으니까 앞으로도 세문항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가직과 지방직 3, 3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독해는 긴 지문으로 되어 있는 거 풀어도 괜찮아요. 모든 독해는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는데 일단 그 독해 지문의 성격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긴 지문은 상관이 없는데 저희는 논증평가 문제를 좀 풀어야 되거든요. 논증평가나 논리구조가 들어가 있는 지문이 좋은데 그런 지문인지를 좀 확인하고 풀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질문 하나만 더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좀 위로 올라가서 이제 뭐죠? 독해 훈련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게 뭐예요? 내용이? 네. 네. 그러면은 일일독 다 푸셨으면은 매일 국어는 올인원이 끝난 다음에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은 논리부터 좀 끝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김우현님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이제 수업 시작할게요. 혹시 선생님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문이 길지 않아서 다 읽고 풀어 속도가 나오긴 하는데 근데 문제 보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거의 2배 이상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수능 같은 경우는 일단 지문이 길잖아요. 근데 지문이 이렇게 굉장히 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선택지도 길어요. 선택지 양이 풍부해 정보 양이. 그렇기 때문에 다음 중에서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하는 부정 발문이 나오게 되면은 수능이나 리트도 마찬가지예요. 지문이 워낙에 길고 선택지 정보가 워낙에 풍부하고 특히 부정 발문이 나오게 되면은 선택지부터 읽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선택지만 읽어도 내용이 어느 정도 요약이 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위에 있는 정보를 찾으면서 왔다리 갔다리 해서 푸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저희는 일단 제가 별로 그 방법을 추천을 안 하는 게 지문이 굉장히 응집력 있는 짧은 지문이 나와요. 왔다리 갔다리 할 시간에 차라리 지문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더 낫습니다. 물론 문제에 따라서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확률적으로 얘기하면은 지문이 저희가 300자에서부터 한 600자 정도의 짧은 지문이 나오거든요. 근데 짧은데 굉장히 내용이 집약되는 지문이 나오는데 굳이 그거를 그쵸 왔다리 갔다리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는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일단 두 가지 경우에서 보통 그렇게 해요. 뭐냐면 첫 번째 방금 얘기했던 건 지문이 길고 그리고 이 정보의 양이 선택지에서 굉장히 풍부해. 그래서 이 지문을 갖다가 읽을 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자체가 선택지의 정보 양이 풍부하기 때문에 지문이 도움을 줄 때 그때 보통 쓰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지문이 어려울 때 쓰는 방식이죠. 지문이 이제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배경식 높거나 어려워.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전체 글에 그죠 구조 파악 정도까지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 파악이 어려우니까 나머지는 선지를 보면서 찍으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위아래를 찍으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저희는 사실 저희 지문의 특성과는 조금 맞지 않은 방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솔직히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논리 들었으면 매일국어 바로 들어가야 돼요. 논리를 안 듣고 올인원에서 매일국어 들어가면 힘들어요. 근데 올인원 논리 들으면 그다음부터는 바로 올인원과 병행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중간에 어쨌든 질문 타임을 같이 한번 해봤는데 좀 어떻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7번부터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일일독 들어가도록 하는데 오늘의 푸는 그 일일독은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문 정보량은 만들기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난하게 풀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문제는 오늘 사실 시간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앞에서 5번이나 특히 6번에서 시간 잡아먹었죠. 그러니까 5번은 이제 빨리 풀 텐데 6번을 여러분께서 막 요약하면서 내용을 잡으면서 이렇게 읽지 않았으면은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야. 여기서 시간을 쓰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정보량이 많은 일일독까지 풀다 보면은 아마 시간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시간 부족은 이게 여러분들 그 조급한 마음을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좀 길게 봤으면 좋겠어요.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건요. 꾸준히 하고 계속해서 일일독, 매일 국어, 그 다음 라이브 꾸준히 들으면 자연스럽게 속도 높아져요. 근데 지금 당장 지금 옆에 있는 분은 나보다 2분 먼저 풀었어, 1분 먼저 풀었어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그 조급증이 나의 자신감을 갉아먹습니다. 자, 약속드릴게요. 속도는 당연히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그죠? 시간을 좀 들이더라도 정확하게 읽는 거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달라 인간 누구나 생체 리듬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면서 자 전자의 경향을 아침형 인간, 후자의 경향을 저녁형 인간, 종달새족, 올빼미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럼 여기는 뭐냐? 생체 리듬의 그런 그쵸 차이에 따라서 유형을 나눠놨죠. 생체 리듬이 아침에 집중 극대화형이냐 아니면 저녁에 집중 극대화형이냐. 이와 관련해 다양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는데 A 교수가 얘기합니다. A 교수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지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쵸. 낯선 자극을 저항감 없이 수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IQ가 높은 사람은 올빼미족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밑에 원시인들은 밤에 깨어 있어야 하는 상황이 낯설고 두렵죠. 그런 자극을 즐겼던 조상의 지능이 높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한번 해봤더니 어머나 웬일이야 올빼미족의 IQ가 더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요약을 하게 되면 뭐가 되죠? 생태 리듬의 차이에 따른 사람의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눠놨을 때 A 교수는 자, 이 생체 리듬의 차이를 IQ와 연관을 했어요. 그래서 올빼미족의 IQ가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달라 이 결과 A 교수의 실험 결과를 일반화하면 곤란하다. 왜냐하면 B 교수의 실험에 따르면 자 인지 능력, 학업 동기 이런 것이 올빼미족 학생이 상대적으로 저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은 올빼미가 상대적으로 저조해. A 교수의 말이 맞다면은 당연히 올빼미족이 성적이 좋아야 되는데 실제 학업의 성적은 올빼미족이 낮아요. 자 그런데 그 이유를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성적을 좋게 받으려면은 집중력이 최적인 시간에 수업을 받아야만 되는데 학교는 수업을 언제 해요? 야간에 합니까? 아침에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올빼미족은 최적이라고 할 수 없는 시간대에 경쟁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성적은 저조할 수밖에 없다. 자, 옆에도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A 교수는 IQ가 올빼미가 높다 그랬고 B 교수는 여기에서 반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최적의 시간대에 그쵸 올빼미족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왜 사람에 따라 생체 리듬이 다르게 나타날까? 그럼 여기서 글이 그쵸 이렇게 요약이 되네요. 첫 번째 단락은 생체 리듬의 차이에 따른 그죠 유형을 분리를 했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렇게 생체 리듬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용이 조금 분리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C의 교수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유전적 부분은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없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유전적 부분은 PER3라는 인자에 따른 것인데 E는 자, GCR을 묻는 문제인데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는 PER3가 되겠죠? 자, 이것은 우리 생체 리듬의 특징 요소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자, 그런데 사람마다 이게 다른 거는 조상들의 생존 본능일 가능성이 있다. 하면서 C 교수가 사람마다 생체 리듬이 다르게 나는 원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C 교수는 생체 리듬이 다양한 사냥꾼 그룹 내에서 분화해 지냈을 가능성을 제시를 했다.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서로 다른 수면 각성 패턴이 공동체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으며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생물학적으로 고착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게 바로 뭐죠? 서로 다른 수면 각성 패턴이 시간이 지나면서 고착되었을 것이다. 자, 그래서 C 같은 경우는 이제 왜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냐? 서로 다른 수면 각성 패턴이 고착되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유전자 설정은 뇌 속 특정 기관인 시교차상 핵을 통해서 현실에서 시행되는데
SNC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작은 신경 세포 덩어리다. 자, 그런데 이는 SCN은 일종의 생체 리듬 관제소라고 할 수 있다. 즉 SCN은 여기 나왔죠? 조종한다. 그러니까 C에서 이가 가리키는 게 SCN이 확실한 게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생체 리듬 관제소죠. 관제소는 조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와 얘의 주어가 같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C는 SCN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D는 뭐라고 하냐? 생체 리듬을 바꿀 수 없을까? 여기서 또 나눠주게 되네요. 그러면은 생체 리듬은 변화가 되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 D 교수는 변화가 가능하다고 하죠. 왜냐하면 여기 이제 틀리게 된 거죠. 생체 리듬, 맞게 된 거죠. 생체 리듬을 바꿀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 SCN이 일정 특정 시간대에만 하루 중에서 특정 시간대에만 각막을 통해 들어오는 빛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감한 시간대가 하나는 아침 일찍, 하나는 밤늦게야. 아침에 만약에 빛을 쬐면 생체 리듬이 앞당겨져서 아침은 인간이 되고 반대로 밤늦은 시간에 빛을 받으면 이는 더 늦춰지죠. 그러면은 서술성을 보게 되면은 앞당겨지다와 늦추다죠. 그러니까 여기가 서로 대비가 되고 있으니까 주어가 같을 수밖에 없겠죠. 생체 리듬이 주어가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아침형으로 전환하려는 사람은 아침에 빛을 많이 받아라. 그리고 만약에 저녁형으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되겠어? 밤에, 그쵸, 여러분들 자극을 받으면 되겠죠?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 있다. 야행성 인간, 올빼미족일수록 늦은 시간에 깨어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더 많은 빛에 노출돼. 맨날 핸드폰 보니까 이로 인해 생체 리듬은 오히려 더 늦춰지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즉, 늦게 자니까 늦게까지 빛에 노출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올빼미형이 되는 자기 강화적 패턴이 형성된다. 아니 지금은 마지막은 다 야행성 인간에 대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적어도 늦게 자니까가 나와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맥락상 틀린 건 바로 리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생체 리듬이 그쵸 다른 거 유형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내용과 실험과 반박 실험이 나왔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생체 리듬 다르게 나타난 이유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체 리듬은 바꿀 수 있는 가 없는가 바꿀 수가 있다 변화 가능하다 이렇게 자 요약할 수가 있겠어요. 7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이 글에서 출연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한번 모두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봅시다. B 교수에 따르면 외부 환경이 달라지면 종달새족과 올빼미족의 합성력이 달라질 수 있다. 외부 환경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지금 B 교수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올빼미족이 실제로 성적이 낮았다. 왜냐하면은 학교 수업이 아침 일찍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은 그쵸 만약에 외부 환경 학교 수업을 만약에 저녁에 늦게 만약에 하게 되면은 당연히 성적은 또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외부 환경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 아까 학교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C교수를 봅시다. SCN이 있고 없음에 따라 종달새족이 될 수 있고 올빼미족이 될 수 있다. 이건 잘못 읽은 거죠. 왜 그러냐면은 C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C에서 SCN은 모든 사람, 모든이죠. 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SCN이 있고 없음이 아니라 항상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X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에 D 교수에 따르면 특정 시간에 빛에만 노출되면 종달새족이 될 수 있고 여기서 마지막에 D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체 리듬이 앞당겨질 수도 있고 그쵸 뒤쳐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용 일치죠. 내용 출원해서 내용 일치형에 가까운 문제인데 나를 빼야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다음 중에서 어색한 부분 자연스럽게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얘는 다 맞는데 마지막에 늦게 자는 사람에 대한 얘기만 지금 나와 있어. 여기를 보게 되면은 야행성 인간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일찍 자다.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 문제. 이 글에서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 자, 집중하시고 문제 내겠습니다. IQ가 높은 사람 중, 이거 답은 뭐예요? 답은 2번이죠? IQ 근데 나머지가 왜 틀렸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문제 나갑니다. 잘 들으세요. IQ가 높은 사람 중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면 A 교수의 주장 강화된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A 교수는 뭐라 돼 있지?
생체 리듬을 IQ랑 연관하면서 올빼미족이 더 어떻다 그랬어요? 똑똑하다 그랬죠. 자, 그런데 IQ가 높은 사람인데 올빼미가 아니라 종달새족이야. 그럼 이거는 뭐가 되는 거지? A 교수는 야행성 인간, 올빼미족이 더 똑똑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반박은 강화야, 약화야? 약화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아직 아니야. 문제 안 냈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업 집중도와 학업 성적 간의 관련성이 없다면 B 교수의 주장은 약화된다. B 교수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올빼미족이 실제로 성적이 낮아. 왜냐하면은 올빼미족이 강하게 집중을 해야 되는 야간에 학교 수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반박을 하는 거야. 아니에요. 수업 집중도와 학업 성적과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B 교수는 집중도와 학업 성적 간의 관련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없다라고 하죠. 반박하는 거죠. 그러면은 강화, 약화야? 약화.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수렵을 생계 기반으로 삼았던 초기 인류 사이에서 수명 각성 패턴의 다양성이 입증이 되었다. 끊어주세요. 시 교수가 얘기하는 이거잖아. 수명 각성 패턴이 서로 달랐고 그게 나중에 유전적 정보로 그저 저장이 돼가지고 각기 이렇게 생체 리듬이 달라졌다고 얘기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시 교수의 주장을 뒷받침해서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뒷받침한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강화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D 교수는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D 교수는 얘기를 하게 된 게 뭐냐고 하면은 자, 이 사람은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생체 리듬을 바꿀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 빛의 그 받는 거에 따라서 생체 리듬이 바뀔 수가 있다고 했죠? 문제 나갑니다. 그러면 9번에 4번은 정확하게 뭐가 되겠어요? 강화예요, 약화예요, 뭐예요? 뭡니까? 오, 제일 먼저 무관 하시던 분이 정재용 님이세요? 무관? 무관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누가 제일 처음에 한지 모르겠는데 이거? 무관이에요. 어떡하죠? 정재영 님인가요? 네. 오케이. 그러면은 정재영 님께 치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이거 보세요. 이 마지막 그 4번 봐봐. D 교수는 뭐냐면은 생체 리듬은 변화될 수 있다. 변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사람이야. 근데 갑자기 지금 4번은 뭐라고 하냐면 D 교수는 생체 리듬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빛을 많이 받으면 이 올빼미족이 아니라 종달새족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갑자기 늦게 자는 사람의 집중력이 일찍 자는 사람들의 집중력보다 떨어집니다. 늦게 자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비교한 걸 가르치면서 주스만 보면 늦게 자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D 교수가 얘기하는 것은 생체 리듬이 변하는 게 가능하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참이라고 해도 늦게 자는 사람이 집중력이 떨어져요라고 하는 거는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있어 없어? 알 수가 없죠. 내용적으로 얘기하면 계속 얘기하지만 논점 일탈에 해당되는 게 바로 무관 중립이고요. 논리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제 D 교수의 주장이 참이라고 하더라도 새롭게 덧붙여지는 진술이 참과 거짓을 단정할 수 없다. 이게 바로 뭐지? 무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무관이라고 해도 되고 중립이라고 해도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9번까지 풀었어요. 그럼 마지막 10번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하다가 자연스럽게 나왔죠? 문맥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까 그 S 뭐 그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자, 지금 보면은 칼로리가 나오는데 뭐 치킨은 당연히 살이 안 찌죠. 내가 찐다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1일 동안 했는데 그 10번까지 문제를 풀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그런 어떤 문제였습니다. 근데 어렵지는 않더라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간 관리를 좀 잘하면서 문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지금까지 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3회차 진도를 나갔는데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계속해서 막 저를 약간 자극을 해요. 막 어렵게 내주세요. 불맛을 보여주세요. 막 이러는데 정말 내가 그렇게 불맛을 보여주면 또 여러분들 막 뭐 이렇게 모래주머니다 너무 어렵다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적절하게 좀 조정을 하면서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논리를 계속 어렵게 내달라고 하는데 진짜 어렵게 한번 다음 주에 한 문제만 가져올까요? 한 문제만 가져올까요? 근데 논리를 또 너무 갑자기 어렵게 내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자체평가단이 있어. 어떻게 하냐. 아, 인혁체 이런 거 안 내요. 인혁체 이런 거 안 내요. 막 본인이 자체평가를 해서 막 이런 거 안 낸대. 그래가지고 문제를 안 풀까 말까 걱정돼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예, 다음 주에 그냥 논리는 한 문제는 한번
좀 어려운 걸 좀 가져올게요. 최종 불맛은 아니고요. 그냥 적절히 약간 좀 어려운 걸 좀 가져오는데 안 배웠던 파트보다도 배웠던 파트에서 그쵸 어려웠던 걸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독해도 어렵게 내라. 아유. 다음 주에 그러면은 독해 한 문제, 그 다음에 논리 한 문제를 약간 불맛으로 좀 가져오도록 할까요? 네, 그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 시작이니까 꾸준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살 갑시다. 그래서 다음 주는 어쨌든 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논리 하나, 독해 하나만 딱 약간 불맛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뭐 제가 될 정도로 태우진 않을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수업을 이제 마치는데 좀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벌써 이제 8월이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되게 이렇게 조급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나 지금 한 달, 두 달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속도가 안 나? 나 왜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해도 갑자기 독해 실력이 막 좋아지지 않아? 논리 문제를 혼자 풀기는 선생님이랑 같이 풀 때는 풀리는데 왜 혼자 풀면 안 풀려? 막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여기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번에 합격하신 분이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복도에서 저 수업이니까 길게 얘기를 못 나눴어요. 이제 짧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국어를 되게 못했는데 그냥 하라는 대로 열심히 했다. 근데 자기는 정말 주변하고 이렇게 비교도 안 하고 하라는 대로 했대요. 뭐 중간에 뭐 울기도 했지만 너무 속상해서 근데 하라는 대로 했는데 정말 실전 시험에서 최고의 점수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짧게 이제 인사를 이렇게 하시고 갔어요.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콩나물 키우는 거랑 비슷해.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은 식물 키우는 거랑 비슷한데 맨날 만약에 물을 주고 막 식물 아낀다고 했을 때 그걸 매일매일 이렇게 보게 되잖아. 그러면은 정말 식물이 그대로 있는 것 같고 콩나물이 자라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그냥 무심하게 계속해서 물 주고 그렇게 하다가 한 일주일, 2주 만에 보잖아. 그러면은 콩나물이 확 자라 있어. 그리고 식물이 확 자라 있어. 무심하게 계속 그냥 일상적으로 가다가 딱 보면 갑자기 얘가 또 확 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물론 적절한 긴장감과 조급성도 필요하지만 약간 무심한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다만 이때 무심하다고 하는 거는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상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무심하게. 일상을 계속 반복하다가 한번 확인할 때 그쵸 뭔가 이렇게 좀 변화가 느껴지고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다시 보면 변화가 느껴지는 거지 맨날 이렇게 막 하나하나씩 비교하면서 만약에 그쵸 그거를 확인하라고 그러면 사실은 그쵸 피곤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조급증 때문에 실력이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꾸준히 하면은 여러분들 실력은 반드시 올라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당분간은 그냥 무심하게 합시다. 무심하게 틀리시고 무심하게 그냥 문제 푸시고 그런데 이 과정이 반복되면은 우리가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름 바꿀까요? 우리 77이가 아니라 무심이들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지 않겠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77이들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하던 대로 합시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일상적인 그쵸 반복적인 그런 훈련이야. 훈련 강도가 높을 수도 있고 좀 쉬울 수도 있어. 하지만은 문제도 어떻게 나올지 몰라. 쉬운 문제가 나올지 어려운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그냥 무심한 듯. 그렇죠? 하지만 반복적으로 일상적으로 문풀 달리기를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논리 하나, 독해 하나 약간 어려운 걸로 가져와서 눈물을 조금 이렇게 글썽글썽 맺히게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함께 달리면 반드시 끝은 있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 그 끝이 합격이 되도록 열심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7시에 다시 만나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또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 안녕. 끝났나요? 네.